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인터넷 윤리 자격에서 국가공인 등급에 해당되는 1급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급 문제는 이론과 실무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론이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어떤 형식으로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항들은 샘플 문항이긴 하지만요. 실제 시험에서 나오는 패턴하고 매우 유사한 형태로 준비를 해와 봤습니다. 인터넷 윤리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 해서 객관식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판단의 범위는 지금 여기다. 인터넷 윤리나 정보 윤리와는 용어의 의미가 다르다. 이런 식으로 객관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고 여기서 바르게 설명한 것이 무엇이고 틀린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윤리는 지금 여기가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죠. 그리고 정보 윤리, 컴퓨터 윤리 다 비슷한 용어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4번 문항 보시면 기존 윤리로 사이버상에서의 윤리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 예,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뭔가 정말 이게 맞는 말일까 싶지만 사실은 기존에 있는 윤리로는 인터넷상의 모든 문제들을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넷 윤리라는 범위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항은 맞는 문항이기 때문에 4번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또 다른 문제를 보시면 인터넷상에서 사회적인 관심을 끌게 될 때 네티즌들의 집중적인 비방 그리고 집단적인 공격이 가해지게 되는 현상을 일컫는 말은 무엇일까? 이러면 여기서 이제 용어에 관한 문제인데요. 찾으시면 되겠죠? 네, 답은 메카시즘이 되겠습니다. 네티즌과 메카시즘의 합성어다 해서 용어 구분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옵니다. 개인 모바일 기기의 증가, 클라우드 서비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이렇게 쭉쭉 나오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업무 환경의 변화를 의미하는 용어가 무엇일까? 이런 내용이 시험에 나오는데요. 이것도 역시 용어에 관한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주로 강론에서는 이론, 용어 이런 것들이 객관식으로 나오는데요. 여기서 찾아보시면 개인의 어떤 기기를 가지고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오드, Bring Your Own Device에서 비오드가 답이 되겠습니다. 셧다운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셧다운 제도라는 것은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고요. 셔터를 내려버리기 때문에 셧다운이라고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과연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셧다운 제도에 대해서 옳은 것 할 때 이 보기들 일부러 게임 시간 선택제들과 섞어서 지문에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게임 시간 선택제네? 이건 셧다운 제도네 해서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셧다운, 0시가 되면 셔터를 내려서 인터넷 게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 게임은 이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이 사례 그리고 저작권 권리 이렇게 연결해 놓고 맞는 것을 골라라, 잘못된 것을 골라라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오거든요. 저작권 안에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해당하는 문제들은 다 저작자의 재산에 관한 문제들에 대한 그런 침해 현상들이 나와 있고 재산권 안에 있는 소 분야의 그런 권리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잘못된 것을 찾는 건데요. 지금 정답은 2번인데 B라는 사람의 강연을 녹음한 A, 여기까지도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허락을 받은 건지 아닌지는 지문상만으로는 알 수 없어서 복제권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논할 수가 없고요. 다만 뒷문장을 보시면 녹음 CD를 학교에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돈을 받고 친구들에게 빌려주었다. 이 돈을 받고 빌려주는 저작권 분야의 저작재산권 분야의 내용을 우리는 대여권이라고 합니다. 대여권을 어긴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2번은 대여권 침해가 해당되고요. 잘못 연결된 그런 문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문항 왜 맞는지 그리고 잘못됐는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문제가 강론 문제에서 실무 분야에 나오게 됩니다. 유해 정보를 기술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인데 인터넷 주소를 통해서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림을 통해서 유해 정보를 차단하는 기술이 두 가지가 있는데 유해 정보를 차단으로 만들었을 때, 무해 정보를 차단으로 만들었을 때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거 정답 자체는 블랙리스트 필터링, 화이트리스트 필터링인데요. 유해 정보를 차단하는 것은 블랙리스트로 만들어서 그 블랙리스트 안으로는 접근이 안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유해 정보 차단이고요. 무해 정보는 화이트리스트로 만들어서 그 화이트리스트 주소 안에로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 무해정보 허용 목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림, 이거는 국가 사이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요.
여러 국가 정보 들어가면 이런 그림을 만나실 수 있는데 어떻게 차단되는지, 그리고 내용 등급 서비스에서도 이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해 정보 차단, 무해 정보 차단 고르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제가 객관식으로 준비했지만 사실 이 문제는 주관식으로 쓰게끔도 많이 나옵니다. 블랙리스트 필터링, 화이트리스트 필터링 이렇게 나오는데요. 영문으로 쓰셔도 되고 한글로 쓰셔도 되고 블랙리스트까지만 쓰셔도 되고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어떻게 되는지. 참고로 무해 정보 화이트리스트를 갖는 것이 인터넷 접근에 있어서 제한이 더 큽니다. 그게 뭐냐면 들어갈 수 있는 범위만 주기 때문에 나머지 영역은 다 못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유해 정보 같은 경우는 거기만 안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야를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무해 정보는 특수한 경우에 이제 어떤 기관에서 제한을 걸 때 이 무해 정보 화이트리스트 필터링으로 해서 허용을 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예인의 기사 등의 악성 댓글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저속한 욕설을 하거나 상대방을 비하하는 글로 게시판에 도배를 하는 행동, 그것은 사이버 폭력 중에 무엇에 해당되는가, 그것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항상 여기서 모욕과 명예훼손 두 가지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데 욕설을 써서 그 사람을 비하한다 그러면 모욕이고요. 그 사람의 명예가 되는 주체 누군지, 그리고 그 사람을 왜 비방하는지, 그리고 공공연하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진짜 구체적 사실이든 허위 사실이든 그것을 포함했을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구별하는 문제가 시험에 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알아두시면 엮이는 강론 문제에서 도움이 되실 수 있고요. 항상 이런 패턴으로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강론에서 개인정보 침해 경우는 이런 내용들은 어떤 침해에 해당이 되는가, 이게 시험에 나오고 있는데요. A씨란 사람들이 공무원들에게 업무용으로 발급한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업무에 쓰려고 받은 이메일 주소인데 사전에 동의 절차 없이 교육 안내 등의 마케팅 홍보 자료로 발송하였다. 그것은 어떤 침해일까? 이런 문제는 지금 밑에서는 풀어서 나왔지만 보통 개인정보 처리 단계, 라이프 사이클, 생명주기에서 어떤 단계를 침해했나 이렇게도 변경돼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는 개인정보를 사용해야 되는 목적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2번이 답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다음의 사례와 가장 관련 있는 개인정보 생명주기 침해 유형은 무엇인가? 앞의 문제와 약간 다르게 한 건데요. 사실은 앞의 문제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풀어서 쓰는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생명주기를 나열한 다음에 거기서 고르게 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문제인데요. 이거는 신문 기사에 있는 내용을 아마 그 샘플 문제로 준 것 같아요. 근데 이 내용들을 보시면서 신문에 나온 내용을 보시면서 이거는 개인정보, 나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가지고 있는 그 회사 사이트에서 이 부분을 어긴 거네? 이렇게 찾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진학 사이트 고3 개인정보 68만 건이 유출이 됐다라고 하면서 진학 관련 웹사이트에서 빼낸 개인정보 11만 건을 직업전문학교에 판매를 했다. 누군가가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에 그 판매 자료를 이용해서 뭐 광고도 하고 여러 군데 이제 쓴 그런 내용들인데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 자료가 넘어갔을 때, 그때는 우리는 이 개인정보 생명주기에서 어느 단계가 문제가 된다라고 보느냐, 그건 바로 저장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용 및 제공은 내가 동의했던 범위 외에 다른 범위에서 개인정보가 사용이 된다면 그것은 이용 및 제공의 문제가 되는 거고요. 파기해야 되는 기간에 파기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면 파기 단계. 그리고 수집할 때 나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막 가져다 썼다. 또는 아동일 경우에 법적 보호자의 동의 없이 가져다 썼다. 그러면 수집 단계의 침해가 되겠습니다. 지문을 이렇게 어떤 내용들, 실제적으로 일어난 내용들을 주면서 여기에 관한 문제를 골라라. 그리고 어떤 단계냐 이렇게 찾는 문제가 나오고요. 보기는 사실 생명주기 순서대로 적어놓은 보기는 아닙니다. 생명주기 순서는 수집을 하자마자 잘 저장 및 관리, 이 저장 및 관리에서는 사람과 정책을 둬서 개인정보를 잘 저장하고 잘 관리되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목적에 맞게끔 이용 및 제공 단계, 그리고 때가 되면 파기하는 그런 단계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메일로 여러분들께 개인정보 지금 만료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원
사용을 안 하고 있어서 개인정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이런 이메일들 안내되는 거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스팸으로 넣지 마시고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주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내가 가입한 사이트에서 뭘 말하고 있는지 아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실제적인 내용들, 실제 필요한 내용들이 이렇게 시험에 나오고 있고요. 교육 및 상담 이론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효율적인 지도법은 무엇이냐 하면서 이 문제가 항상 나오는데요. 뭐 강의법이냐, 설명형이냐, 시범형이냐 이런 문제들이 자주 나옵니다. 인터넷 중독에 관한 아마 그런 교육을 하고 있나 봐요. 근데 인터넷 중독 대안 활동을 찾는 것을 하는 것. 근데 인원은 10명 이하의 소집단으로 진행되는 그런 수업이다. 그리고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을 학습하는 수업이다. 그럼 한 문장으로만 이 밑에 보기를 찾으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볼 때 10명 이하의 사람이 어떤 대안 활동도 하고 예방하기 위한 방법 학습도 하고 그럴 경우에 어떤 방법이 좋을까 이렇게 보시면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의 정답은 문제 중심의 사례 학습 또는 그냥 문제 중심 학습 이렇게 보기가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는데요. 어떤 문제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례 중심으로 해서 사례를 파악하면서 10명 이하가 서로 의논하면서 하는 그런 수업들이 좋다. 그리고 강의자는 시범이나 사례를 보여주고 많은 사례들을 보여주고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방법이 옳겠다. 이렇게 이 방법을 보고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지도사라는 이 단계, 국가공인 지도사 단계가 그 사람이 어떤 전문가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교육할 수 있는 단계까지가 지도사이기 때문에 과연 그 사람이 자신의 교육 환경에서 맞는 지도법을 선택할 수 있는가,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지도법에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잘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콜버그 도덕발달 단계 이론, 제가 그 이론 부분에서 개요 말씀드릴 때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문제 형식은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도덕발달 단계 이론에 따라서 전인습 도덕기, 도덕이 제대로 갖추어지기 전에 뭔가 도덕성이 생기고 있는 그런 단계에서의 이 전인습 도덕기에 교육하기에 적합한 그런 것은 무엇이냐 보시면 정보보호 법률, 사이버 폭력 교육, 익명성에 관련된 토론, 안전을 위한 위협 상황과 대처 방법, 이 모든 내용이 인터넷 윤리 교육안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께 제가 앞선 시간에도 개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굉장히 넓은 분야의 내용들이 이 인터넷 윤리 교육안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열거하면서 과연 그 사람의 도덕기가 전인습이다. 그러면 대략 나이를 봤을 때 유아기까지의 도덕성을 갖춘 어린아이들한테 필요한 그런 교육인데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교육해야 되느냐. 그런 아이들한테 과연 정보보호, 뭐 정보통신망법이라든지 저작권법이라든지 개인정보보호법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그런 걸 묻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관해서 과연 어떤 것이 옳을까. 여기서는 지금 안전을 위해서 위협사항과 대처 방법을 알아두는 정도, 그 정도가 맞다 해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박스 처리를 해서 전인습 도덕기에 관한 설명을 좀 더 보충을 해왔는데요. 1단계의 도덕기, 2단계, 콜버그의 2단계의 도덕기거든요. 1단계, 유아기 때, 아주 어렸을 때는 처벌, 혼나기 싫어서 복종을 하면서 엄마가 하지 말라는 것,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것, 또는 뭐 누나가, 언니가, 오빠가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단계, 그 정도의 단계의 도덕기가 이 1단계고요. 2단계 정도 되면 자신의 어떤 욕구 충족을 위해서 칭찬받고 싶어서 이건 한번 이렇게 지켜보자, 이런 것들이 2단계의 도덕기인데 이 1, 2단계의 도덕기가 포함된 것이 바로 전인습 도덕기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사이버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 사이버 공동체가 교육 및 상담 이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필요한 상담, 이 안에서 필요한 것들, 그런 어떤 커뮤니티에서 일어나는 사태들이 많이 있어서, 그리고 또 사이버 공동체의 교육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교육 및 상담 이론 안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 사이버 공동체의 현상을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이냐. 사실 사이버상에서는 내 맘대로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내 맘대로 그 커뮤니티에서 벗어나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과정들이 사실은 미흡합니다. 오프라인보다. 얼굴을 맞대고 대면성을 가지고 하는 부분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부족한 편이다. 이런 뉘앙스를 가진 답들이 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사이버 안에서 오프라인과 무엇이 다른지 여러분들도 사이버 안에서 활동해 보시면 다른 점들이 느껴지실 텐데요. 그런 차이점들을 이해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생활지도 방법 그리고 상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생활지도 중에서 상담을 이미 끝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담자, 상담을 받은 사람이 직업이나 진로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좀 더 도와주는 그런 작업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정치 활동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정치는 플레이스먼트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계, 그것을 정치라고 합니다. 이 시험 문제가 자주 나와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생활지도의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고 그중에서 아주 핵심적으로 개인을 지도하는 단계가 상담인데요. 생활지도의 전체 단계 그리고 상담의 내용들, 기술들 이런 내용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실무 문제를 보시면요. 이 실무 문제는 주관식이 주요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실무에서의 어떤 객관식 문제는 윤리적 쟁점, 예방법, 대응법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옵니다. 이 문제는 자주 틀리는 문제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정보 생산자는 없었던 콘텐츠들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창의성을 가지고 독창적으로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나 기관이 정보 생산자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 생산자가 고려해야 할 윤리적 쟁점이 무엇이냐. 지문,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적었지만 이걸 빼고 보시면 혼동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제공자의 역할인지 관리자의 역할인지 생산자의 역할인지 이것들을 구분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정보를 처음에 생산자가 만들면 그 정보를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제공자고요. 그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은 관리자이기 때문에 각각에 맞는 것들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부 직무자 교육 이런 것들이 제공자 안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처리자, 개인정보 제공자 이런 사람들은 내부 직무자 교육이 반드시 필요해서요. 이런 부분들도 개인정보 제공자의 내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윤리적 쟁점도 시험에 나오는데 자주 틀린다고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유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쟁점, 활용할 때 쟁점,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옳은 것은 무엇인가? 옳은 것은 무엇인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쉬운데요. 이 중에서 틀린 것은 할 때 다 맞는 문장 같아서 어려울 경우가 많거든요. 문장을 정확하게 보시고 클라우드 컴퓨팅을 왜 쓰는지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보안 문제가 발생하는지 개인은 어떤 편리함이 발생하고 개인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를 알아두시면 이 문제에 푸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당연히 통신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문제가 답이 되겠습니다. 주관식 문제 드디어 이제 예시를 보여드리는데요. 이런 식으로 주관식이 길게 나옵니다. 저는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이 주관식에서 다 읽기 힘들면 포인트 되는 단어만 골라라 이렇게 말을 해주거든요. 팁을 주는데 여러분들께도 팁을 드린다면 이 긴 문장 중에서 혼합현실 이런 식으로 단어 하나를 보시면 의심치 마시고 바로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혼합현실이라고 한다. 뭐 그 다음에 우리가 몰랐던 내용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보잉사에서 처음 사용했다. 가상이미지를 겹쳐서 보여준다. 막 이런 내용들이 막 지문에 길게 나오는데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이 정의, 이 단어가 설명하려는 이 지문에서 진짜 중요한 핵심 문장과 포인트 되는 단어, 이 정의가 무엇인지 고르신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단어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혼합현실과 증강현실 같은 말이기 때문에 혼합현실이란 단어만 알고 계셔도 이 문항이 지문이 길어져도 바로 답을 주관식으로 쓰실 수 있겠습니다. 또 주관식인데요. 역시 제가 포인트가 되는 이 문맥, 요 구절만 이렇게 빨간색으로 한번 처리를 해봤는데요. 다음이 설명하는 용어를 쓰시오. 또 길게 막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컴퓨터 자원을 빌려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컴퓨터 자원을 가상화 기술로 통합해서 제공해준다. 이런 단어들 중요하고요. 빨간색 처리는 안 했지만 주문형 아웃소싱 서비스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게 뭐냐면 내가 얼마만큼의 비용을 내고 저장 공간 한 10기가 쓸게요. 그리고 저는 오늘 이번 달에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쓰겠습니다라고 해서 나의 단말기에 그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아서 심지어 OS까지도 가능하거든요. 리눅스일지 뭐 윈도우일지
아니면 맥OS일지 그런 것들을 선택해서 내가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서비스,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합한 환경,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클라우드 컴퓨팅, 이렇게 답을 쓰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이 단어들은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이 설명하는 용어로 쓰시오 역시 주관식인데요. 여러 가지 것들이 연결된다. 그리고 센서, 이런 단어가 나오면 바로 사물 인터넷 말하는 거구나, IoT구나, 이렇게 답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마트 홈도 만들어줄 수 있다. 이런 것들도 같이 연결해서 스마트 홈, 그리고 사물 인터넷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관식 문항은 이렇게 긴 지문을 통해서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나오기도 하고요. 여기는 지금 간단하게 나왔지만 사물 인터넷에 막 예시가 나오기도 합니다. 뭐 현관에서부터 누군가를 알아보고 목욕실의 온도를 맞춰주고 이런 것들을 어떤 거라고 하느냐, 어떤 기술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면 사물 인터넷 선택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용 허락 표시태도 CCL 마크에 대해서 이것이 설명하는 것이 올바로 연결된 것, 객관식으로 골라라. 이것이 의미하는 것, 잘못된 것, 뭐 맞는 것 골라라. 이렇게 나오니까요. 이걸 사용하는 방법들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일단 틀린 답 중에 2번 동일 조건 변경 허락이 있는데요. 이게 동일 조건 변경 허락이거든요.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단 CCR 마크 그 범위 내에서 써주세요. 그 조건, CCR 조건 내에서 써주세요가 바로 동일 조건 변경 허락이라는 의미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모양만 보셔도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만 특별히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게임에 중독된 초등학생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아닌 것은 어딘가? 제가 한번 강조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중독 기관과 다른 것, 아무리 그럴싸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닌 기관이다.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주관식입니다. 역기능에서 자료 삭제, 정보 탈취, 그리고 다른 파일은 전원시키지 않는다, 유출한다. 이건 객관식으로도 많이 나오고 주관식으로 나오니까 트로이문만 알아두시고요. 이것이 정보보안 주요 목표에서 뭘 어기는 거냐? 트로이문만은 내 개인정보를 몰래 빼가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비밀성이 어겨진다 해서 기밀성을, 목표 중에 기밀성을 어기는 거고요. 이 118 번호 알아두시면 매우 유용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팸 메일, 그리고 뭐 명예훼손, 이 모든 것들 이 번호로 통일되어 있어서요. 여러분들께서 이 통합된 번호로 연락하셔서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구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역시 또 이런 식으로 저작권 정보에 대해서 앞에서도 중요하게 객관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워터마킹, 포렌식 마킹 이 문제 주관식으로도 자주 나오니까 알아두시고요. 세계 저작권 협약 역시 주관식으로도 자주 나옵니다. 베른 협약국과 관련돼서 이렇게 주관식으로 역기능에서 나옵니다. 개인정보 유출 방지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오는데요. 여기서 1번이 답인데요. 세이프넷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를 이용한다. 왠지 문장 자체는 뭔가 그럴싸한데 이거는 개인정보와는 관련이 없고요. 청소년 유해 정보 때문에 내용을 선별해서 보기 위한 그런 내용 등급 서비스를 세이프넷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유해 정보와 관련된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지문 자체는 좋은 말이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혼동하지 않고 이 영역과 이 문항의 영역은 다르다 해서 구별해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관리자가 취해야 할 조치로 거리가 먼 것은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여기서 읽어보시고 잘못된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항 같은 경우는 너무나 당연하게 틀린 문항이 나와 있어서요. 금방 고르실 수 있는데요. 통제 컴퓨터를 이용하여까진 좋은데 회사 업무 자료와 일반 데이터를 분류하지 않는다. 이런 문항은 틀린 것입니다. 업무 자료와 일반 데이터를 잘 분류해서 정확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계획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 그리고 정보 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잘 알리는 것,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한 개인정보 안전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주관식입니다. 공공거래장부 하면 다른 거 안 읽어보셔도 바로 블록체인, 블록으로 체인돼서 연결된다. 바로 찾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보보호기술에서 이 블록체인이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시고요. 또 이 정보보호기술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해킹 수법이 있습니다. 크래킹 수법이 있는데요. 여러 대의 PC를 좀비 PC로 만든다. 목표 시스템을 동시에 공격해서 그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그것을 우리는 디도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디도스 또는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쓰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글로 쓰셔도 되고 약자로 쓰셔도 되고 풀어서 쓰셔도 되겠습니다.
사용자 PC를 인질로 삼는다. 그리고 크립토 라커라는 그런 바이러스에 감염된다. 돈을 낸다. 이 포인트를 보시면 이거는 랜섬웨어 이런 것들을 아실 수 있는데요. 이 내용들 또 정보보호 기술에서 랜섬웨어가 시험에 자주 등장해서 보여드리고요. 교육 및 상담에서는 사이버 공동체의 의사결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현상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주관식에서는요, 이 상담의 기술에 관한 것들이 주관식에 자주 나오는데요. 내담자에 대해서 어떤 기술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내담자가 어떤 것을 표현했을 때 그것을 새로운 용어로 부연 설명해 주는 것은 무슨 기술이라고 한다.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런 갈등적인 내면의 것들을 분명해 주는 기술을 무엇이라고 한다. 이런 기술 용어들, 상담의 기술 용어들 알아두셔야 이 문제를 푸실 수 있겠습니다. 네, 교육 및 상담 실무에서 시험에 주관식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실즈와 리치가 제시한 교수 체계 설계 과정인데요. 이 모델, 바로 에디 모형이 되겠습니다. 약자를 따서 에디인데요. 이 약자의 순서가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 이렇게 5상황으로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이 단계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5단계의 순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에디 모형은 시험에 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도사는 신기술 용어 그리고 새로 등장하는 어떤 이슈들 이런 것들이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 지도사 공부를 하고 나시면 신문 기사를 읽으실 때 너무나 확연하게 이해가 되실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